네, 그러면 세 번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영상은 여러분 교재는 177쪽부터 보시면 되고 제6장 출산과 신생아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태내 발달과 태내 환경이 이제 지나가고 아이가 태어나는 출산의 과정으로 우리가 왔는데요. 177쪽 보시면 출산은 시작이자 끝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잠깐 읽어보면 아기가 이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다는 점에서는 시작이지만 수정에서 출발하여 9개월간 계속되어 온 임신이라는 대사건을 종결짓는다는 점에서는 끝이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임신의 과정은 산모에게도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진짜 커다란 사건이죠. 특히 처음 임신을 경험하는 경우에는 막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정신없고 불안하고 자고 일어나면 뭐가 몸이 달라져 있고 되게 인상적인 삶의 하나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정된 순간부터 38주가 지나면 출산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교재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출산이라는 것은 아기와 어머니 모두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충격적인 경험이다. 그래서 출산을 하기 전에는 사실 엄청 무섭거든요. 왜냐면 이것도 이제 둘째나 셋째의 경우에는 이미 해봐서 좀 다를 수 있지만 첫째를 낳기 전에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경험이고 그래서 출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후기 같은 걸 많이 올려놓는데 그 후기를 또 열심히 읽어요. 막 몇십 편의 후기를 읽는데 사실 후기들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다 비슷비슷한 내용들인데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마음이 이제 불안하고 무서우니까 후기를 계속 읽게 되는데 그래도 사실은 계속해서 무서워요. 네. 직접 겪기 전까지는 되게 출산이 무서운 그런 그러니까 뭐 모두에게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산모들에게는 미지의 공포스러운 그런 경험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산모가 또 이 과정에서 진통을 엄청 크게 겪고 고통스럽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죠. 실제로 그렇기도 한데 사실은 태아도 이 출산이라는 것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인생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사건 중에 하나가 이 태아에게도 출산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1997년부터 2005년까지는 25세에서 29세 여성의 출산율이 다른 연령에 비해서 가장 높았어요. 사실 이때는 적절한 그러니까 아이를 출산하기에 생물학적으로는 적절한 나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2007년 이후에는 출산의 연령이 뒤로 늦어집니다. 30에서 34세 여성의 출산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게 되고 지금 2023년이니까 지금은 또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일단 태아는 수정된 후에 266일 동안 산모의 뱃속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임신을 하고 병원에 가서 임신했다는 것을 이제 진단을 받게 되면 분만 예정일을 알려주세요. 언제쯤 아이가 태어날 거다. 이 분만 예정일을 계산하는 방법은 마지막 월경이 시작된 달에 9개월을 더하고 그런데 이제 9개월을 더했을 때 12개월을 넘으면 3개월을 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월경이 시작된 달에 9개월을 더하고 1 앞에 월이면 여기 1은 7일을 더합니다. 그게 마지막 월경주기 첫날에서 280일이 되는 시점인데 이때를 분만 예정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분만 예정일이라고 해서 뭐 정확하게 이 날짜에 아이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분만 예정일 뭐 3일 전에 나오기도 하고 분만 예정일 4일 후에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분만 예정일을 전후해서 2에서 4주 사이에는 정상으로 그때 태어나는 아이들은 정상이라고 봅니다. 분만 출산의 방법은 다양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가장 많이 이제 알고 계시는 게 자연분만이고 그 외에 이제 다양한 분만 방법들이 있는데 무통 분만은 이제 진통이 너무 심할 때 진통을 느끼지 않게끔 그 무통 약을 맞거든요. 이 약을 맞고 분만을 하는 경우. 이 무통 분만이 잘 되면 진짜로 진통을 별로 느끼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라마즈 분만도 많이 들어보셨죠? 라마즈 호흡법을 사용하는 수중 분만, 제왕절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분만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림을 다 가릴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저의 경우에는 자연분만을 당연히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것도 유전인 것 같긴 한데, 저희 친정 엄마가 자궁의 입구가 열리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저도 똑같이 진통은 엄청 심한데 자궁 경부가 열리지가 않아서 할 수 없이 제왕절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것도 제왕절개를 처음부터 준비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이를 분만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갑자기 제왕절개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분만의 단계는 3단계로 보면 되는데요. 개구기, 출산기, 후산기 이렇게 3개의 단계고요. 이제 개구기부터 보면 진통이 이제 시작됐을 때, 배가 뭔가 아픈데 평상시 배 아픈 거랑 다르고 진통인 것 같다. 이렇게 진통이 시작되고 자궁 경부가 10에서 12cm 이렇게 열릴 때까지를 개구기라고 합니다. 이때가 사실 제일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는 출산기를 안 겪어봐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개구기를 몇 시간 겪었지? 꽤 오래 겪었는데 개구기를 몇 시간 정도 겪다가 갑자기 이제 수술을 한 경우라서 개구기가 제일 힘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아이를 낳는 초산부의 경우 12시간, 이미 아이를 한번 출산한 경험이 있으면 6시간 정도 진통이 오는 시간을 좀 견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진통은 자궁이 수축될 때 진통이 나타나는데 처음에는 15에서 20분 간격으로 진통이 와요. 그래서 25초, 30초 동안 경미한 진통이 오다가 점차 2에서 5분 간격으로 진통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이제 여기 보시면 그림 보시면 자궁의 입구가 이렇게 열려야 아이가 나오겠죠. 여기가 10에서 12cm 열리게 되고 출산기가 되면 자궁구가 열려서 태아가 산도를 통해서 나오는 게 이제 출산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양막이 이제 터지게 되고요. 양수가 배출되고 시간상으로 이 출산기는 30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출산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출산이 원활하지 못하고 산도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이 아이가 출산을 하고 나서 이제 호흡을 하거든요. 그전에는 탯줄에 이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자가 호흡을 할 필요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산도에 오래 머무르면 호흡이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산모가 열심히 출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힘을 주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후산기는 출산하고 나서 자궁이 수축되면서 이 태반하고 양막이 함께 배출되는 그런 단계고 5에서 15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3단계로 출산의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말로는 되게 간단하게 3단계인데 실제 경험상으로는 엄청 긴 시간 개구기가 여기 12시간 평균으로 나와 있지만
더 짧은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진통을 2박 3일 했다, 막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사실 엄청 힘든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출산 시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산을 하다가 산모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죠. 처음에 난산부터 보시면, 난산은 태아가 산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구조적, 기능적 이상이 생기는 경우를 우리가 난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난산은 산모한테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 태아한테 원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산모는 산도나 골반이 너무 협소하고 산도에 기형이 있거나 자궁 기능이 부전되거나 자발적 자발적 복근 수축이 잘 안 되거나 만출력은 태아를 이렇게 밀어내는 힘이에요. 만출력에 이상이 있거나 이럴 때 난산이 있을 수 있고요. 태아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태아의 위치가 이상하거나 발육의 이상으로 기형인 경우, 이럴 때 난산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전치태반, 태반 조기박리, 조기파수 등도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전치태반이라는 건 뭐냐면 태반이 태아보다 자궁 입구 거기 가까이 태반이 이렇게 내려와서 자궁 입구를 막고 있는 경우, 그걸 전치태반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제왕절개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태반 조기박리는 아이가 나오고 나서 태반이 박리가 되어야 되는데, 아기가 나오기 전에 미리 태반이 자궁 벽으로부터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이때는 곧바로 출산을 하지 않으면 산모와 아기 둘 다 위험해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조기파수는 뭐냐면 양수가 일찍 나오는 것을 조기파수라고 합니다. 조기파수의 경우에는 태아에게 감염의 우려가 있다. 그다음에 산소 결핍증도 문제로 볼 수 있는데, 신생아의 1% 정도가 산소 결핍증을 경험을 합니다. 원인이 되는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 둔위 전진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나와 있죠. 둔위 전진은 탯줄이 설명을 먼저 드리면, 180쪽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분만을 할 때 머리부터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발이나 엉덩이부터 나오는 경우를 둔위 전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럴 때는 둔위 전진이 위험한 게 탯줄이 꼬이거나 조여져서 아기가 산소 공급을 못 받게 될 수가 있어요. 태반 조기박리는 뭔지 설명이 드렸고, 이 RH 인자는 여기 교재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태아의 혈액형이 RH 플러스고 엄마가 RH 마이너스인 경우에 엄마의 혈액이 RH 플러스 혈액에 대항을 하려고 항체를 만들게 되는데, 이 항체가 태아의 혈액 속에 들어가며 태아의 적혈구를 파괴하게 돼서 산소 결핍증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진정제나 마취제 사용도 산소 결핍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문제는 3분 이상, 사실 성인보다는 더 길게 버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3분 이상 경과되면 영구적 뇌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아주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산을 하게 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제 분만이 28에서 37주 사이에 나타나는 경우, 이때는 보통 체중이 2.5kg 미만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조산을 하게 되는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낮은 사회 경제적 여건의 경우,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산모의 영양이 많이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일 것 같고, 산모의 연령이 너무 어리거나 이렇게 산모의 연령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산모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아니면 쌍둥이의 경우에는 좀 일찍 출산하는 경우들이 많죠. 아니면 흡연, 음주, 약물 복용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산을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그래도 몸무게가 어느 정도 체중이 나타나고, 체중이 어느 정도 괜찮고
발달이 좀 된 상태에서 조산을 하면 크게 무리 없게 생존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호흡장애 증후군이 나타날 수도 있고 뇌출혈 위험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인큐베이터에서 며칠 있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대부분 거기서 성장을 해서 정상적 발달로 이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아기들이 조산을 하게 돼서 인큐베이터에 가게 되면 그 엄마하고 어쩔 수 없이 격리가 되잖아요. 이 격리가 되면 엄마하고 애착관계 형성이 어려울 수 있고, 또 엄마에 이렇게 스킨십이 되는, 엄마하고 몸이 접촉이 되는 이런 게 아이의 건강에도 영향을 많이 준다고 해요. 정서적으로도 당연히 안정감을 줄 거고. 그래서 교재 181쪽에 보시면 캥거루 케어하는 사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옷을 다 입고 있긴 한데, 이제 엄마가 여기 아무것도 입지 않은 이 맨살에 아기를 이렇게 안는, 이렇게 해서 캥거루 엄마 캥거루가 아이 캥거루를 뱃속에 넣는 것처럼 거기서 이름을 따서 아이를 이렇게 얹고 있는, 그게 이제 캥거루 케어인데, 이게 조산아의 경우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해서 엄마가 하거나 아니면 인큐베이터가 여건이 별로 좋지 않은 인큐베이터가 없거나 이런 곳에서는 아빠가 이런 캥거루 케어를 해주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이들의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재에 출산 준비도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태어나면 신생아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죠. 너무 여기 귀여운 아기가 이렇게 있는데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는,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애기인데요. 신생아는 출생을 하고 한 달, 첫 4주 동안의 아기를 신생아라고 합니다. 피부가 이렇게 뽀얗지 않아요. 사진처럼 쭈글쭈글하고 붉은색이고 끈적끈적한 태지가 이렇게 겉에 있기도 하고요. 이 아이들은 이제 신생아 시기에 엄마 뱃속하고 완전 다른 환경에 새롭게 적응을 해야 되는, 사실 되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생후 3, 4일경에 신생아 황달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일주일 후에 사라지게 되고요. 이 신생아를 보시면 키는 남자애들이 평균 50.1cm, 여아 평균이 49.3cm입니다. 체중은 남아 평균 3.4kg, 여아 평균 3.2kg. 정상 범주는 2.6에서 4.1kg 사이면 정상 범주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이렇게 보는데 막 4kg까지 가까이 되면 사실 엄마가 출산 과정이 좀 많이 힘들죠. 아기가 너무 크면. 신생아의 그 생리적 기능을 좀 보면 맥박은 1분에 120에서 160회 정도로 빠르고 불규칙하게 맥박이 뜁니다. 그런데 출생 후 4일에서 5일이 지나면 약간 느려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호흡은 반사적인 행위. 아이들이 태어나서 그 공기를 접하자마자 반사적으로 호흡을 하게 돼요. 1분에 35에서 45회 정도로 어른의 2배 정도 많이 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이 된다고 합니다. 체온은 37에서 37.5도로 성인보다 이 신생아들이 다소 높고요. 신생아는 땀샘이 잘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체온 조절 능력이 성인보다는 미흡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산아의 경우에는 체온 조절 능력이 더 미흡할 수 있어서 몸을 따뜻하게 잘 유지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수면을 보면 신생아는 잠을 많이 자죠. 제가 청소년기에 잠을 좀 많이 자는 편이어서 학교에서도 많이 잤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저한테 별명을 신생아라고 붙여줬던 적이 있었어요. 하도 많이 잔다고. 신생아는 하루에 16에서 18시간 정도 잠을 자고요. 제가 이렇게 많이 자진 않았어요.
그리고 3시간 정도 자다가 일어나서 수유하고, 그러니까 밥을 먹는 거, 젖을 먹는 거죠. 그리고 다시 자고, 이런 수면 패턴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18시간 정도 자다가 24개월 정도 되면 이제 수면 시간이 12시간 정도로 자리를 잡게 되고요. 여기 보면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이 나와요. 렘 수면은 이 두 가지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잘 때 렘 수면 상태냐 비렘 수면 상태냐 두 가지가 나눠지는데, 렘 수면 상태에서는 뇌 활동이 각성 상태에서 활동하는 것과 매우 유사하게 활동이 나타납니다. 비렘 수면 상태에서는 조용하고 깊은 잠을 자는 것이에요. 심장박동, 호흡 등이 느리고 일정하게 되는데, 신생아는 렘 수면이 많아요. 전체 수면의 50% 정도가 렘 수면입니다. 3개월이 되면 40%로 줄어들게 되고, 3에서 5세 경우에는 성인과 같이 20% 정도로 렘 수면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다음에 수유로 넘어갈 건데요. 수유는 이제 모유 수유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모유라는 것은 가장 적절한 영양 성분이 갖추어져 있고 체내 흡수가 잘 되고, 그래서 모유만 먹여도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출산을 하고 나서 처음에 초유가 나와요. 초유는 뭐냐? 출산 후에 1, 2일 사이에 나오는 색이 짙은 모유를 초유라고 하는데, 영양도 당연히 좋고 면역 성분도 있고요. 또 태변의 배출을 돕기 때문에 반드시 초유를 먹이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아기들은 밥을 되게 자주 먹어요. 그래서 보통 2-3시간 간격으로 섭취를 하는데, 모유를 더 자주 먹게 됩니다. 그래서 모유는 하루에 7번에서 10번, 우유는 5번에서 6번 정도로 먹게 되고요. 여기도 모유 수유를 권장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설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배설은 187쪽을 보시면 되는데, 신생아는 출생 후에 1, 2일에 짙은 녹색 또는 황색이 나는 태변을 4에서 5회 배설을 하게 됩니다. 태변은 냄새가 없고 끈적이는데, 이것은 소화액이나 담즙 아니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마신 양수가 축적되어 있다가 배출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의 신생아 때 배설은 모유 수유를 하면 하루에 3-4번, 인공 수유를 하면 하루에 1-2번 배설을 하게 되고, 소변의 경우에는 수분 섭취량에 따라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보통 하루에 10번에서 25번까지도 배출을 해서 기저귀를 엄청 자주 갈아줘야 돼요. 네. 근데 어른에 비해서 냄새와 색이 진하지가 않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신생아 때 되게 특징적인 반사 운동이 나옵니다. 반사는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인데, 우리가 눈에 바람이 휙 불어서 먼지 같은 게 티끌이 눈에 딱 들어가면 눈을 막 이렇게 깜빡깜빡거리게 되잖아요. 이런 게 반사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일부러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내 몸이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신생아의 반사는 이제 2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여기 있는 생존 반사이고, 뒤에 나올 것은 원시 반사입니다. 생존 반사는 생존에 필요한 반사고요. 뒤에 나올 이 원시 반사는 크게 생존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근데 인류 진화 과정에서 흔적으로 그냥 남아있는 것들이에요. 현재의 어떤 생존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생존과 관련된 건 뭔가 먹는 거, 영양을 공급받는 거랑 관련이 되겠죠? 호흡 반사, 숨 쉬는 거, 눈 깜빡거리기, 빨기, 삼키기, 근원 반사, 이런 것들이 이제 생존 반사에 해당하는데,
교재 보시면 여러분 6-3, 아까 188쪽에 그림 6-3에 반사 그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원 반사는 입 주위에 이렇게 톡톡톡톡 자극을 주면 그쪽으로 고개와 입을 돌리는 반사인데요. 이게 이제 엄마젖 먹을 때 이쪽으로 돌려야 모유를 먹을 수 있죠. 생후 3개월 되면 사라지기 시작하고, 빨기 반사는 뭔지 아실 것 같아요. 모로 반사. 뒤에 그림이 있는데 여기 요 사진 보시면 모로 반사가 어떤 건지 알 수가 있어요. 모로 반사는 갑자기 큰 소리가 나거나 머리의 위치가 변하면 아기가 깜짝 놀라면서 팔다리를 쫙 펼쳤다가 다시 활처럼 구부려서 오므리는 반응입니다. 생후 6개월 이후에 사라지고요. 바빈스키 반사는 여기 또 나와 있어요. 요게 바빈스키 반사인데, 발가락을 이렇게 긁으면 엄지발은 이쪽으로, 나머지 네 발가락은 이쪽으로 이렇게 구부리는 그런 반사입니다. 수영 반사는 이렇게 신생아들 수영하는 그런 옛날에 광고가 있었는데, 아기들이 신생아인지 모르겠고 아기들이 수영하는, 아기들이 물속에 넣으면 적절한 수영 동작을 하는 거. 이거는 신기해요, 너무. 생후 6-7개월 이후에 사라지고요. 파악 반사는, 이거는 여러분 많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여기 위에 있죠? 이렇게 손을 갖다 대면 꽉 쥐는데 되게 힘이 강하거든요. 파악 반사고요. 걸음마 반사는 아직 걷지 못하지만 신생아를 살짝 들어서 평평한 바닥에 발을 닿게 하면 걸어가듯이 무릎을 구부려서 발을 번갈아 땅에 내려놓는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생존과는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원시 반사로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출산 이후에 이제 신생아 단계, 태어나고 한 달, 그때까지를 신생아라고 하는데, 이때 어떤 특성들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